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윌슨,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 평범한 미국인이에요. 저는 항상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어릴 때부터 K-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문화에 매료됐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한국어도 배웠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기술이나 자동차,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이 주목받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아빠, 데이비드 윌슨이었어요. 아빠는 뉴욕과 LA에서 여러 개의 스포츠 용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예요.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는 평생 한 가지 후회를 품고 살고 있다는 걸. 그 후회는 아빠를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몰아넣었어요. 아빠는 원래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아빠는 늘 자동차 설계도를 그리고 엔진 구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차고는 마치 작은 자동차 연구실 같았죠. 어린 저는 자동차에 관심이 없었지만 아빠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일처럼 보였어요. 에밀리, 봐봐. 이게 엔진이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만드는 과정이야. 내가 설계한 이 모델은 기존보다 연료 효율이 훨씬 높아. 아빠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혁신적인 엔진을 개발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자신의 엔진 설계를 제안했어요. 이 아이디어 정말 혁신적인데요? 업체 사람들은 흥미로워했고 아빠는 그날 밤 꿈에 부풀었어요. 내가 직접 만든 엔진이 세상에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몇 달 뒤 아빠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신문에서 한 대기업이 혁신적인 연료 절감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 도면을 본 순간 아빠는 얼어붙었어요. 그건 아빠의 엔진 설계와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아빠는 급히 그 기업에 항의하려 했지만 상대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소송을 걸기엔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고 결국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기술업계와 대기업을 불신하게 되었어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기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결국 아빠는 자동차 업계를 떠났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자동차를 포기한 후 우연한 기회로 스포츠 용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매장이었지만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뉴욕과 LA에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수준이 됐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지만 아빠는 늘 과거를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 후회는 한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어요. 요즘 한국인들 매장에 와서 제대로 쇼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왜? 뭐가 문제인데? 비싼 제품들만 만지작거리다가 사진 찍고 나가잖아. 사지도 않을 거면서. 아빠는 한국인들이 SNS 자랑을 위해 매장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한국인들이 반품을 많이 한다는 점도 못마땅해 했어요. 꼭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 반품하려고 한다고. 신발도 신고 다녀보면서 그 다음에 돌려준다니까. 처음엔 장사하면서 겪는 일반적인 불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점점 한국을 폄하하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시아인들은 키도 작고 왜소하니까 우리 제품이 안 맞는 거지. 한국, 자동차나 제대로 만들 줄 아나? 현대가 테슬라랑 경쟁한다고. 웃기잖아.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한국이 급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의 말이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은 전기차와 AI 기술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현대차는 미국에서 테슬라와 직접 경쟁하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알고 있고 한국은 AI 기술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은 예의 바르고
시민의식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그 모든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난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 저는 결심했어요. 아빠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게 해야겠다고. 아빠, 한국 한번 가보는 거 어때? 갑자기 한국은 왜? 직접 가서 보면 아빠가 생각하는 한국이랑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될 거야. 아빠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 나라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아빠, 그냥 한 번만 믿고 따라와 봐. 그렇게 저는 아빠의 휴가 기간에 맞춰 아빠를 한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빠를 흘낏 쳐다봤어요. 아빠는 딱딱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설레지 않아? 아빠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글쎄,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다 비슷비슷한 도시겠지. 저는 피식 웃었어요. 과연 아빠가 한국에서 며칠만 지내면 이런 말을 계속할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두리번거렸어요.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한국 사람들은 키가 작다면서. 근데 저 남자는 나보다 한참 크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참았어요. 아빠 키가 173cm이었는데 여기 있는 남자들 대부분이 6피트 즉 183cm 이상이었어요. 설마 이 사람들 미국에서 온 거 아니야? 아빠, 한국어 쓰고 있잖아. 그제야 아빠는 조용해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공항을 걸어나가는데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소란스럽거나 무질서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빠도 느꼈는지 결국 한마디 했어요. 공항 바닥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네. 대체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는 거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지. 아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아빠는 버스 안에서도 놀라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공항버스라고? 이건 무슨 항공기 비즈니스석이잖아. 넓은 좌석, 조용한 승객들, 깨끗한 내부. 미국의 공항버스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버스가 도심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뒤에서 다가오자 도로 위 모든 차량이 일제히 차선을 비켜줬어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모세의 기적처럼 도로 한가운데로 길이 열렸어요. 그걸 본 아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지. 당연하지. 한국에선 응급차가 오면 이렇게 다들 길을 비켜줘. 말도 안 돼. 미국에선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심지어 AI가 신호를 조절해서 응급차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줘.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네, 한국은 AI 기반 교통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긴급 차량이 도로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덕분에 응급 차량 도착 시간이 50% 이상 단축됐죠. 아빠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진짜냐고? 이건 마치 미래 기술 같은데. 그 한국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이미 현실이에요.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공항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는 시내버스로 환승했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자마자 아빠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나보다 커. 아빠가 키 큰 한국 남성들 사이에 묻혀서 완전히 매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까지 덩치가 클 줄은 몰랐거든요. 아빠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까치발까지 서가면서 키가 커 보이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아빠가 앞에 서 있던 한국 남자의 가슴팍에 그대로 안겨버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한국 남자가 영어로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얼어버린 상태였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남자가 너무 커서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어요. 버스가 도심을 달리는 동안 저는 계속 아빠의 표정을 살폈어요. 아빠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도로에 줄지어 있는 전기차들, AI가 신호를 조절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완벽하게 정리된 차선과 규칙적인 운전 문화까지. 아빠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빠, 이제 좀 느껴져?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번화가를 걸으며 아빠는 계속 조용했어요. 그토록 무시하던 나라가 그가 상상하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질서를 지키며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키가 컸고 체격도 좋았어요. 도로엔 최첨단 전기차들이 줄지어 달렸고 모든 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아빠는 좁은 인도를 걸을 때마다 어깨를 움츠렸어요. 원래 아빠는 동양인을 보면 일부러 가까이 가서 자신의 키를 과시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불가능했죠. 이 나라,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전혀 다르네. 마침내 아빠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빠는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키가 크다. 도로 질서가 완벽하다. AI 기반 교통 시스템이 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아빠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뭐든 불평했을 텐데 한국을 직접 보니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아직 아빠가 한국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내일 박물관 갈 거야. 박물관? 한국에서 박물관은 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사부터 알아야지. 아빠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역사라면 뭐 한국 전쟁. 그 정도야 대충 알지. 저는 피식 웃었어요. 아빠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도 안 될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야, 박물관이 꽤 크네. 당연하지. 한국 역사가 얼마나 긴데. 전시관을 돌며 우리는 한국의 근대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빠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초라한 옷을 입은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일본군이 한국인들에게 쌀을 강제로 걷어가는 모습이었죠. 옆 설명을 보니 일제가 한국의 쌀 생산량의 40%를 착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인들 식량을 싹 가져갔다는 거야. 응. 그래서 한국인들은 쌀을 못 먹고 영양실조에 시달렸어. 아빠는 황당하다는 듯 벽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럼 일본이 자동차랑 공장 지어준 건? 그건 일본을 위해 만든 거지 한국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었어. 한국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했고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았어.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영상에서 실제 강제 노동 장면이 나왔어요. 구겨진 얼굴, 마른 몸, 망가진 손. 아빠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서 조용히 영상을 봤어요. 이건 알지. 한국 전쟁. 공산주의자들이랑 싸운 거잖아. 그렇긴 한데 아빠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했어. 우리는 전쟁 당시의 사진과 기록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전쟁 고아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찾는 사진. 500만 명 이상의 난민 발생. 아빠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 소년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옆 설명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부모를 잃고 굶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아빠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까지 가난했어? 응.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가 67달러였대. 아빠는 손가락으로 67이라는 숫자를 짚었어요. 67달러. 연봉이 아니라 GDP? 응.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진짜 불가능한 수준인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아빠는 그 과정이 궁금한 듯 전시물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돼 있었어요. 아빠는 삼성의 반도체 생산 초기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때만 해도 일본이 반도체 1등이었는데. 맞아.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야. 아빠는 벽에 붙은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한국 60%, 미국 30%, 일본 10%였어요.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이 정도로 장악했어? 응.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현대랑 기아가 지금 테슬라랑 직접 경쟁하고 있어. 아빠는 벽에 걸린 현대 자동차 사진을 바라봤어요. 나는 한국이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한 바퀴 돌고 나서 우리는 박물관 로비에 앉았어요.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네. 아빠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난 한국이 과거에 가난했던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극복한 줄은 몰랐어. 아빠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나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농구를 포기했고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고 꿈도 포기했어. 아빠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네. 아빠의 표정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아빠는 인터넷으로 현대차와 삼성 반도체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프랑스나 일본한테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이라고. 응. AI 기술도 한국이 수출하고 있어. 아빠는 노트북을 닫고 저를 봤어요. 에밀리, 나는 이제 한국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겠어. 저는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도 왠지 모르게 눈빛이 반짝였어요. 박물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을 때 아빠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았으면 이쯤에서 배고프다라든가 관광객이 너무 많다 같은 불평이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아빠는 그저 조용히 한국 거리를 둘러보면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이제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한지 알겠지?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알겠어. 호텔로 돌아온 후 아빠는 갑자기 창밖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구나. 응, 뭐가? 한국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결정을 했는지 깨달았어. 아빠는 의자에 앉아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로 좋아하던 농구를 포기했고 아이디어를 도둑 맞았다는 이유로 엔지니어의 꿈을 포기했어. 그래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잖아. 아빠는 손을 주먹으로 쥐면서 말했어요. 그들은 나라가 폐허가 됐어도 다시 일어났고 일본한테 착취당하고도 산업을 키웠고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었어도 끝까지 싸워서 지금의 강대국이 됐잖아. 아빠는 창밖에 보이는 서울 도심을 바라봤어요. 근데 나는 단 한 번의 좌절로 꿈을 포기했어. 저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어요. 아빠가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후회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이제라도 다시 해보면 되잖아. 아빠가 저를 봤어요. 너무 늦었지 않냐? 아빠,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 봤잖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라면서.
아빠는 피식 웃더니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됐어요. 그래, 나도 다시 도전해볼 거야. 농구도, 엔지니어로서의 연구도. 한국에서 마지막 날, 아빠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에밀리, 이제 알겠어. 내 매장에서 사고 치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었어. 저는 속으로 드디어 라고 외쳤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면서 그러는 거였겠지.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매장에 한국어 안내문을 따로 붙일 거야. 한국인들은 환영하지만 반품 악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막아야겠어. 와, 아빠. 이제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래, 나 이제 한국 좋아.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아빠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농구 동호회 가입과 동시에 연습을 시작했고 자동차 엔지니어링 관련 공부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예전처럼 무조건 한국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 뉴스를 찾아보면서 현대차와 삼성의 기술 동향까지 챙겼어요. 에밀리, 한국이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서 거의 세계 최강이라던데. 이제 한국 뉴스도 챙겨보네. 아빠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나 이제 한국 인정하잖아. 그리고 나도 다시 도전 중이거든. 저는 아빠가 마치 한국에서 오랜 꿈에 다시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처럼 눈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아빠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줬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